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가 가진 주식 그냥 정리해버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반기 연기금이 충분히 살 돈이 한 8조 가까이 남아있음을 감안해 볼 때 쉽게 주식을 던지기도 어려운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아래쪽으로 출렁출렁 있을 때가 대형주를 저점 매수할 때다라는 의견과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괜히 잘 가겠느냐, 이럴 때 사도 된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매수에 관한 디테일한 의견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나 주식 팔 거야 라는 분들께 저희가 성공 투자 전략으로 가기 위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8일 수요일 오늘 종가 나온 것 같네요. 종가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가 재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근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 지수는 하락세로 장을 출발해서 장 초반 1968선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지만 개인과 연기금이 방어하면서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오늘장 마감 종가입니다. 전일보다 0.55% 하락한 1980.44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천억 원 넘는 물량을 사들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또 프로그램 매물까지 출회가 되면서 지수에 부담을 준 하루였습니다. 오늘 기관을 통해서는 1,656억 원의 매도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은 막판에 소폭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 역시 2천억 원이 아니라 1,624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로 종가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코스닥 마감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시가 가까우면서 재차 포지션을 바꾸고 하락 반전했는데요. 오늘장 약세로 출발한 지수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낙폭을 빠르게 축소하고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였다가 오후 들어서 수급 강도가 약해지면서 이 상승폭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는요, 전거래일보다 0.43% 하락한 520.71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전장 매수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 매도 폭이 많이 줄었네요. 오늘 기관이 39억 원, 외국인도 40억 원의 소폭 매도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3차 양적 완화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짙어지고 오후 들어서 이 스페인 구제금융 우려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매수 심리가 우위를 보였는데요. 오늘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원 80전 상승한 1,121원 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15% 소폭 밀려나면서 132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3인방 중에서 현대차만 유일하게 상승폭을 지켜냈는데요. 오늘 1%대로 상승 마감했고요. 24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죠. 현대차 주가 확인해봤고요. 현대모비스가 반면에 1.25% 밀려나면서 31만 6,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아차 역시 약보합권에서 주당 600원씩 떨어지고 7만 1,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5만 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신한지주와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셰일가스 도입 수혜 기대감에 나흘 연속 상승했죠. 오늘장 3.53% 오르면서 27,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1.72%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장 28,5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17,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CJ홈쇼핑이 0.17%, 서울반도체도 1.8%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SM은 장중에 반등에 성공해서 오늘장 2.3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57,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NM 1.32% 하락하면서 3만 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오늘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도 0.8% 하락세를 보였고요. 젠백스 역시 2% 가까운 낙폭을 키우면서 3만 9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IT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연일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장 초반 1% 낙폭에 비하면 오늘장 0.15%로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132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0.66% 하락 마감했고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였다가 이 주가가 점차 밀려나면서 장중에 하락했죠. LG전자 오늘 0.86% 하락했고요. LG디스플레이도 1.24%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 SDI 역시 1.61% 하락하면서 15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건설주가 극동건설의 이 1차 부도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매물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오전장에 비해서 낙폭을 더 키운 모습이었죠. 현대건설이 1.32% 하락하면서 67,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GS건설이 3% 가까이, 그리고 대림산업은 3.29% 하락했습니다. 금호산업 역시 5%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3,1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유화학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했습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LG화학 주당 2,500원씩 밀려나면서 32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오일과 호남석유도 각각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호석유 역시 주당 3,000원씩 밀려나면서 12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하나케미칼이 2.26% 하락하면서 21,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조정을 받으면서 증권주 역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삼성증권 주가 살펴보시면 오늘 삼성증권은 주당 100원씩 밀려났고요. 5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우증권도 1.16% 하락했고요. 오늘 키움증권이 4% 넘게 밀려나면서 65,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웅진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극동건설의 1차 부도 여파로 웅진그룹주가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로 매각이 결정돼 새 주인으로 바꾸는 절차만 남겨둔 웅진코웨이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장 1.39% 하락 마감했고요. 4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웅진홀딩스는 하한가 기록했고요. 웅진에너지가 12% 넘는 급락세, 역시 웅진싱크빅도 14%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7,7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가 원자력 발전소의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정책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장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PS텍은 상한가 기록했고요. 누리텔레콤은 9%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비트롯에 3.34% 오르면서 6,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삼진 L&D도 2%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줄줄이 하락 마감했던 창투사주들이 각 대선 후보에 잇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기술투자는 상한가 기록했고요. 재미투자가 2.58%,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8.72% 급등세를 보이면서 2,2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성창투 역시 8.5% 상승했네요. 역시 전날 급락했던 SNS 관련주들도 오늘장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적극 활용해서 대선 행보를 펼치면서 선거 테마주로 급부상 중인데요. 오늘과 내일이 7%대로 상승 마감했고요. 막판에 다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로운 8.68% 급락으로 마감했고요. 가비아 역시 5.58%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하필이면 추석 앞두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국내 시공 능력 38위 극동건설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 가운데 하나는 한국전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신고가를 향해서 완전 날았습니다. 쉘가스 수혜주 공공요금 인상 기대감 때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아직 마감이 안 된 중국 증시가 진짜 많이 빠지네요. 1% 넘게 하락하면서 잘하면 정말 오늘 안에 2천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쪽으로 가보죠.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책에 대한 의구심, 뉴욕 증시처럼 우리도 오늘 빠졌는데 막판에 외국인은 좀 샀네요, 그래도. 네, 동시호가 때 좀 매수를 기록했던 걸로 보이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Q3에 대한 비관적인 연준 의원의 발언 영향으로 경제 지표는 호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국내 증시 또한 조정을 기록하면서 2천선을 하회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극동건설 1차 부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건설주 전반으로 약세를 기록해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좀 더 확대했던 걸로 보입니다. 지수 2천 이상에서 펀드 한매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금일 소폭 순매수를 했지만 최근 이 거래일 동안 매도를 기록했던
없던 점, 이런 점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10월장이 펼쳐질 텐데 전통적으로 10월은 좀 강세장이었잖아요. 9월보다 좀 나은 10월 기대해도 좋을지 그냥 갖고 있는 주식 홀딩하면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연말까지는 바이앤홀드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좋은 기회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우려 두 가지부터 좀 해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코스피가 2000선을 상회하면서 투신권의 펀드 환매 우려가 많아서 결국 투신이 매도하면서 그 물량에 따른 증시 조정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10월에 스페인 국채 물량이 만기 물량이 많습니다. 이런 점 등이 다시 유럽 재정 우려를 부각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그 펀드 환매 우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수 1700선하고 1800선대 7월에 조정을 받으면서 펀드로 유입된 자금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물량은 한 대략 한 1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 청산됐다고 보이고요. 이제 그거와 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과거 2010년 Q2 당시에도 이제 펀드 환매 물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당시에 보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1800선에는 대략 한 13조 원, 그리고 1900선엔 12조 원 정도가 넘는 대단히 많은 물량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뭐 하반기에 연말로 갈수록 그 Q2 효과로 인해서 증시 상승함에 따라서 그러한 부담들이 실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근본 매물 물량 같은 경우에 규모도 크지 않고 어차피 지수가 상승 추세로 외국인의 매수가 진행되면서 상승으로 갈 경우 물량 자체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 그 10월에 그 스페인 국채 만기 물량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실제 금년도에 보면 그 픽스고카들의 국채 만기 규모가 가장 많았던 것이 2분기입니다. 10월은 뭐 하반기 중에 가장 많지만 그보다 많지 않고요. 더불어서 22가 공개 시장에서 유로존 국채를 매입하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10월 스페인 국채 만기에 관련된 우려는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Q1, Q2에도 당시에도 미국계 자금이 각각 12조 원, 그러니까 10조 원이 넘게 유입되었는데 Q3에도 미국계 자금이 10조 원 이상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코스피가 2100선을 회복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 또는 종목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보면 아직까지 올해 들어서 미국계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종 또는 종목보다는 우리나라 시장 전반을 살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ETF 또는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중심으로 미국계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보다는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네, 투시권 매물이라든가 스페인 걱정하지 말고 연말까지 2100 갈 수 있으니까 샀다면 들고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업종 대표주를 한번 잘 보라는 주문까지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님의 자세한 전략이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투신권은 투신권대로 여전히 팔고 연기금은 최근에 바짝 계속 사주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현재의 어떤 조정, 기간 조정의 흐름들 속에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좀 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중장기적 전망에서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한 986계약 정도의 선물에서 매도를 보였고요. 장중에서는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현물에서도 매도를 보이다가 장막판에 이제 매수로 돌아선 흐름이 나타났고요. 계속해서 이제 투신권과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해나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수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수급 또한 매도 거래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거래에서 약 1000억 원 이상 순매도가 나타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본다면은 오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요, 이 연기금의 최근 흐름들 중에서
오늘 대부분의 기관들이 좀 매도한 부분이 많지만은 연기금의 경우에는 건설업종 그리고 통신업 그리고 은행업 이 세 업종만을 연기금이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전 업종에서는 전부 다 순매수 기조를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연기금은 지금 포괄적으로 좀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컸던 통신 업종에 대한 일부 이익 실현이 나가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은행과 건설은 같이 묶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악재가 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오늘은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기금을 제외한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동반 순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계속해서 전기전자업종에서는 이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어떤 매수 매도가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은 외국인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반면 금융투자업자라든지 그리고 투신권에서의 매도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당히 좀 급등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부 이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관들 투신과 연기금, 보험 쪽의 기관들은 매수를 좀 강하게 보인 흐름이었습니다. 금융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아직은 금융업에 대해서 매도 관점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오늘 전체적인 수급은요, 계속 시장의 어떤 보합선 기간 조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순환매에 대응하는 부분이고요. 연기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다면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입장. 외국인은 약간 중립성 입장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전일 좀 많이 빠져서 시장에 우려를 샀던 코스닥 오늘까지 추가로 좀 더 밀렸는데 그렇지만 안철수 관련된 정책주들은 날았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전력이 신고가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한국전력을 보시면은요, 여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하루를 제외하고는요, 하루가 보합이고요, 12일 날. 그리고 나머지는요, 11연속 지금 계속 상승입니다. 11연속 상승 플러스 단 한 번의 음봉을 제외한다면 계속 이 양봉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신고가가 드디어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가 셰일가스 관련해서 우리는 가스공사와 지연난방공사 등의 가스 관련 업종만 먼저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셰일가스의 대규모 개발은 단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수익성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가격의 전기요금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유롭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원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같았으면 이런 내용은 주가에 반영될 소지가 별로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회계 산정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기업의 부채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재무 건전성을 어느 정도 제고를 해서 적정하게 요금을 반영한다는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공공요금의 인상과 더불어서 원가의 하락, 이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서 일단 한국전력이 펀더멘탈 차원에서의 어떤 매수 세력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신고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신고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더라도 현재의 어떤 그 큰 틀에서의 어떤 상승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대한과학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강세를 보였죠. 월요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안철수 원장의 어떤 정책 테마죠. 이제 과학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일단 대한과학이 오늘 상한가에 진입이 되었고요.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한 1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런 과학 관련 종목들의 또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역시 현재는 대선이 아직은 끝난 상황이 아니고요. 최소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대선 이전 한 보름 전까지는요, 이 대선 테마가 일반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걸 본다면 대선 테마의 어떤 틀과 방향만 바뀔 뿐이지 계속 이제 기대감들은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다 보니까 이런 꿈들을 통해서 계속
계속 상승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지금 계속 전개 중이다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대한과학을 특징주로 꼽아봤고요. 마지막은 네오위즈 게임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게임주들이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일정 부분 지금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좀 꽤 강하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가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파이어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이제 네오위즈 게임즈의 주가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그 이제 판단하는 어떤 그 투자자들의 매물에 의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이 좀 급락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주 한국전력, 네오위즈, 대한과학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앞선 수급 분석의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장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짜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장준호 대리님과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전재우 과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에게 미리 들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입니다. 자, 내일장 다이렉트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내일 주식 살까요? 내일 종목 선정법은요? 내일 어떤 종목 살까요? 세 가지 질문 드려봤습니다. 장준호 대리님은 매수 비중을 오히려 늘려잡을 때다. 전재욱 과장님은 한 템포 쉬어가자 관망 얘기하셨습니다. 장준호 대리님은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을 좀 보자고 하셨고요. 전재욱 과장님은 철저히 실적으로만 접근해야 된다. 덕성을 준비해 오신 모양이고, 장준호 대리님은 SK이노베이션을 내일 사도 되는 종목으로 꼽고 계시네요. 자, 먼저 내일 주식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내일 주식을 사도 되고 이제 점차 주식 비중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될 때다, 이런 답을 주신 장준호 대리님께 이유 듣기로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뭐 펀드 환매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스페인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라, 2100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좀 증시가 조정받은 이유가 유럽 쪽에서 이제 전해지는 부정적인 뉴스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한 것으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아왔는데, 하지만 이 조정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건강스러운 좀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급락을 이끌 만한 중대한 악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유럽 리스크나 뭐 비우호적인 뭐 경기 상황이 물론 주가적인 지수 상승에는 뭐 방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주요 중앙은행들의 뭐 강력한 정책이 뭐 지금 앞으로 계속 시행되고, 시차가 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그 효력이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급격하게 지수가 뭐 2100포인트까지 갑작스럽게 올라간다, 이런 견해보다는 점차적으로 이제 주가가 우상향적으로 이제 방향을 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연 주식을 좀 보유하고 가야 되나, 뭐 매도를 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화 와요, 많이? 이제 아무래도 추석을 앞두고 연휴가 좀 뭐 이번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면 뭐 얼마 전에 본 거 보니까 추석 전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추석이 지난 후로 수익률이 낮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들도 아무래도 이런 민감하죠. 그렇죠. 연휴를 앞두고는 좀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고민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통계치가 수적을 전후로 해서 매도를 하는 게 더 좋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을 좀 정리하기보다는 좀 더 매수하는 쪽이 좀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이유를 연기금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유로존 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다시금 재차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그래도 그나마 연기금이 증시의 백기사 역할을 해서 낙폭을 좀 최소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기금 매수 여력은 좀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연기금이 좀 매수를 했는데 네네. 상반기까지는 원래 순매도를 기록할 정도 굉장히 소극적인 매매 패턴을 가졌던 연기금이 상반기 이후로 이제 하반기 때 보면 이제 매수세가 좀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목표치를 작년 18%에서 이제 19.3%로 확대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뭐 1.3포인트 비중이 뭐 확대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물론 단순 금액이지만 단순 금액을 환산한다면 올해 매수 여력이 7조 8천억 정도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매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최근 지수 조정은 외국인의 매도가 있고 2,000포인트가 넘어가다 보니까 펀드에 대한 환매가 있어가지고 투신권의 매도가 나왔는데 이런 펀드 환매 압력 역시 이제 연기금 매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희석될 여지가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당장 지수가 급반전하는 뭐 상승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도 이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김중원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주식을 좀 사기에 아주 몇 안 되는 찬스가 아마 이번에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환매도 지수가 쭉 올라가면 아마 환매도 덜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반면에 전재호 과장님은 일단 관망하자 한 템포 쉬어가자 하셨습니다. 왜 쉬어야 되는지요? 네, 저도 사실 뭐 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연말까지 뭐 내년 연초까지 해서 계속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일 거다라는 생각은 뭐 동의하고요. 네. 그것보다 일단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올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일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조정은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첫 번째 이유가 기술적 지표를 보시면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주봉상으로는 밴드 상단에 위치해 있고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면 꺾이는 흐름이 이제 약간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 CCI나 뭐 스토캐스틱이나 뭐 RSI 지표들이 매도 신호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기간이 조금 더 길어져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오겠다라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다음에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증시를 발목을 잡는 부분인데 이러한 논란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표가 달라지게 이제 그 3차 양적 완화로 인해서 실물 지표나 고용 지표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겠다는 심리가 시장에 굉장히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 가는 걸 확인했을 때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잡아가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요. 어제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찰스 플러서가 그 3차 양적 완화 실시했던 이 부분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거나 혹은 실업률을 뭐 낮추지 못한다. 또 중앙은행이 그로 인해서 신뢰를 잃어갈 거다. 이런 발언으로 장 초반엔 지표 상승으로 심리적 지표가 개선이 돼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엔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 양적 완화가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표나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걸 좀 바라고 있다. 호재보다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나는 시장에서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논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하게 표시되어지는 걸로 보여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가 사실 다음 달 초부터 발표되는 뭐 그 ISM 제조업 지표나 10월 중순에 발표되는 뭐 실질적으로 9월에 주택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체크해야 되는 그런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MBS 사준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스페인은 어떻게 보세요? 스페인도 좀 관망의 이유가 되나요? 그렇죠. 사실 지금 스페인이 10월 21일에 스페인 지방정부에서 이제 선거가 있어서 네. 사실 실질적으로 스페인 정부 자체는 빨리 구제금융을 신청을 해서 뭔가 다른 길로 가야 하는데 지금 그 선거 때문에 좀 발목을 잡혀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국채 만기가 돌아오는 게 거의 제가 알기로 358억 유로 정도 해서 지금 최근 1년간 해서 그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네. 그 부분도 있고 또 지방 정부는 계속 유동성에 허덕이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무디스나 지난 6월에 무디스가 스페인 신용 등급을 BBB3로 이제 낮췄는데 사실 그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거의 3개월 단위로 평가를 한다라고 봤을 때 다시 또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지금쯤이고 10월 달쯤에 다시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게 되면 스페인 자체는 국채가 이제
투자 적격하지 않은 이제 부적정한 그런 수준까지 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스페인이 이제 국채 그 금리 상승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스페인 구제금융은 다시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시장은 이미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시점이 언제일까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그렇게 흘러갈 것 같고, 지금은 일단 그 관망하는 이유에서 그 부분이 조금은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페인은 사실 구제금융 신청이 기정사실로 돼 있지만 시간 문제이죠. 언제 하느냐, 이 부분도 조금 관망할 필요 있는 이유이고, 또 실물 지표가 돈을 풀었는데 진짜 좋아지는지 그걸 좀 봐야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담겠다라는 얘기하셨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도 좀 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 네. 입장에서 이제 1,115원 밑으로는 안 내려가서 환차익을 아주 많이 거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예, 맞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지금 이제 1,120원대가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현재 연초에 있던 그 수준까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고요. 사실 돈을 많이 풀면 그 약달러에 기대서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많이 산다, 이런 기조로 가야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환율이 어느 정도 떨어진 시점에서 더 떨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장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사줄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은 조금은 어렵지 않나. 사실 지금 코스피 그 평균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한 9.6배 정도 나오는데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 부분으로도 환차익으로 인해서 어떤 약달러 기조에 의해서 신흥시장을 사서 이익을 낸다라는 그 부분에 그런 논리로 한국 시장을 산다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사실 환율 차트를 한번 보시면 빠진 부분에서 지금 약간 다시 환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도 사실 지금 지수를 다시 바로 급격하게 올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이 환차익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오히려 줄고 있어서 막 공격적으로 우리를 사주거나 할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신기합니다. 말씀 잘해주셨는데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2천이고 PER이 9.6배 되는데 연기금이 산단 말이죠. 아까 종목 선정법 중에 연기금 집중 종목을 봐라. 예. 놀라워요. 2천에서 이렇게 연기금이 3일 연속, 4일 연속. 예. 최근 연금 매매 패턴이 예전같이 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뭐 저평가됐을 때는 뭐 매수를 하고 고가됐으면 매도하는 패턴이 아니고, 네네. 최근 매매 패턴은 오히려 증시를 좀 이끌지 않나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2,000포인트가 넘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증시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위로 잡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연기금에 대한 매매 패턴이 바뀐 상태에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수급을 먼저 보기보다는 지금 가장 좀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연기금에 좀 집중하는 종목을 가장 보는 게 가장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중소형주를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자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중소형주에 대한 판단은 지금은 조금 더 이제 힘들지 않을까. 이제 왜냐하면 변동성이 좀 커진 상태에서 지금 당장 수익을 내기 위해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한 상태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뭐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뭐 많이 오른 중소형주를 따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연기금이 좀 매수해주는 좀 대형주, 뭐 그 대형주나 뭐 좀 좋은 중형주 쪽으로 좀 매수세를 돌려보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연기금이 좀 많이 사고 있는 게 하반기에는 좀 현대차가 좀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LG전자, 뭐 KB금융, 삼성전자, GS 같이 거기 대부분 고객님들이 좀 관심이 많이 가졌던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기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8조 정도 매수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위로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겁기는 하고 뭐 수익률이 좀 덜 할 수는 있지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뭐 현대차나 뭐 LG전자, KB금융 같이 이런 무거운 주식을 좀 사신다면 오히려 나중에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고객님 수익률에 좀 참고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연기금이 사는 거 사실 올해 이제
이만큼 주식을 반드시 사야 된다라는 그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연기금이 앞서 지금 거의 안 샀단 말이에요. 그죠? 예. 앞으로 살 돈이 한 8조 가까이 약간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서 길게 그냥 연기금과 같이 연말까지 들고 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같이 뭐 아까 말씀하신 전 급진적인 뭐 지수 상승보다는 점차적으로 우상향되는 이제 그 주가 흐름이 나타날 걸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단기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좀 더 긴 시야로 좀 보시고 좀 긴 안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처럼 아까 말씀드렸지 예전처럼 뭐 고평가 때 그 지수가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 그런 이제 그런 성향에서 최근에는 매매 패턴이 좀 더 좀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미리 같이 사가지고 연기금이 매도할 때까지 보유하셨다가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시면 같이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 트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거 지금 오히려 지수가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밑에서 아주 쌀 때만 잠깐 불 끄러 들어왔었던 우리 연기금이 달라졌네요. 예, 연기금이 사는 종목 조금 긴 호흡에서 함께 산다면은 이미 많이 오른 중소형주보다 수익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장준호 대리님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전재호 과장님의 종목 선정법은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제 10월 되면은 3분기 실적 얘기가 무성하게 들릴 텐데요. 네. 이번 주를 기점으로 이제 3분기는 끝이 나고요. 다음 주부터 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윤곽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증권회사에서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프리뷰를 이제 점점 이제 그 종목별로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 제가 초반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매크로장 자체가 뭐 3차 양적 완화가 실제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대형주 종목으로 사실 수익을 내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철저하게 실적으로 접근을 하되 대형주가 아니라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 중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왜 대형주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장준호 대리님하고도 전혀 반대되는 얘기고 앞선 김종원 애널리스트하고도 전혀 반대되는 얘기. 사실 정책이 나왔고 금방 어떻게 좋아집니까? 좀 기다려봐야 효과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에 뭐 의구심이야. 네. 의문표는 뭐 충분히 달아볼 수 있는 시점이죠. 아직 지표가 안 나왔으니까요. 네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예. 게 지금 대형주를 지금 제가 거의 전략을 일주일 단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에 사야 될 부분이 대형주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중에서 중소형주로 가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좀 전에 연기금이 매수하는 부분을 좀 부각을 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이 틀렸다라기보다요. 그 연기금이 사실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따라가지를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좀 지금 뒤늦게 좀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크게 관심을 가지신다기보다 사실 코스닥이나 개별 중소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이듯이 연기금이 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땐 연기금이 좀 뒤늦은 흐름에 따라가면서 지수는 일단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에 맞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맞추는 흐름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추측을 했기 때문에 연기금이 많이 사는 대형주로 산다. 이 논리는 사실 지금 앞으로 조금 더 기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적합한 전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 제가- 잠시만요. 그러면은 결국 연기금은 연기금일 뿐. 그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기금이 산다 하면 장기 우량해서 길게 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으로 접근하기보단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연기금이 사는 종목이 과연 그럴까에 대한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네, 거죠. 의구심 나왔는데요. 예, 장 예. 대리님. 근데 어차피 왜냐면 최근에 연기금 매수세가 정말 예전 말처럼 뭐 증시에 불 끌어 들어오는 뭐 소방수 역할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매매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분석은 솔직히 개개인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연기금이 앞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투여할 이제 자금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을 이끌 사람은 이제 외국인이나 뭐 이제 투신권보다는 이제 연기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물론 지수가 만약에 뭐 많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한다면 최소한 이제 손해를 보지 않는 네.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정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제가 굳이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이번에 뭔가 달라진 연기금의 새로운 패턴을 기대하시는 거고요. 때문에 이제 같이 한번 사보자라는 거고, 연기금이 과거의 이제 연기금일 뿐이고 지금 좀 뒤늦게 사서 지수를 받치는 것일 뿐이다라는 연기금을 지금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략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전지효 과장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코스닥보다는 그렇죠. 코스피에 있는 중소형주를 하자. 예. 예.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전체 지수도 약간 꺾이는 흐름이 나와서 코스닥 전체 종목이나 코스닥에서 그 종목이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사실 그 개별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을 때 실적보다는 사실 수급에 의해서만 올라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사실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코스피 중에서 중소형주 중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다가왔고 또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실적이 부각이 되는 이 시점에 딱 적합한 투자 전략은 철저하게 이제 실적에 근거한 코스피 중소형주로 가는 게 수익을 내는 데는 굉장히 투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근데 입장입니다. 거기에서 코스닥은 왜 배제됩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별주 중에서 가는 모멘텀이 개별주 쪽으로는 다 충분히 있겠지만 예. 실제적으로 최근에 중소형주 흐름을 봤을 때 그 통계적으로 보시면 코스닥 개별주들이 수익률보다 그 코스피 중소형들의 수익률이 사실 거의 2배 가까이 좀 더 좋았던 흐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을 투자 여러분들도 조금은 작은 종목들이 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작은 종목 하시면 전부 다 코스닥을 생각하실 텐데 코스닥보다 코스피 중에서 실적이 받쳐지는 작은 종목들도 좀 더 염두에 주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 부분을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이제 코스닥 하면 우리가 중소형주 떠올리고 코스피 하면 대형주 하지만 코스피에 있는 중소형주 중에 실적되는 네. 어떤 게 예를 들면 이제 네, 지금 제가 오늘 추천드릴 덕성이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영원무역 홀딩스 이런 부분들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주가가 싼 부분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일단 일일이 종목을 찾는데 좀 더 시간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바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그 덕성이라는 종목인데 합성 피혁 전문 제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 거의 영업이익이 거의 5억 정도씩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3분기에만 영업이익이 한 3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실적 증가가 거의 10배 이상 나오는 거죠. 그만큼 급격한 실적 개선이 돼가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냐를 보시면 그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태블릿 PC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하는데 그 태블릿 PC의 그 키보드 그 케이스 원단을 이 덕성에서 80%를 그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 합성 피혁이라고 했을 때 거의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던 부분들이 뭐 그 스포츠 용품들, 그다음에 축구공 이런 가죽 합성 피혁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만 매출이 나왔었는데 이제 뭐 자동차 시트나 뭐 IT 케이스 이런 쪽으로 좀 더 이게 사업 영역 확장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해 거의 한 10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타나고 내년도 2013년에도 그 실적 그런 그 개선 기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실제적으로 지금 그 태블릿 PC에서 그 덕성에서 부각되는 부분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태블릿 PC만 사실 시장에서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킨들파이어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사실 시장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투자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덕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스피에 있는 그렇죠. 종목이죠. 코스피에 있는 작은 종목이죠. 예, 차트 좀 볼까요? 네, 예, 덕성 차트를 잠시. 예. 9월달 중순에 뭐 상한가도 한번 가고. 뭐. 네네. 덕성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제가 좀 전에 언급드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알려지면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시가총액이 보시면
시가총액이 47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거의 800억 이상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격이 지금 3,000원이 아니라 거의 6,000원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적어도 4,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최근에 올랐던 종목에서 부담을 가지시기보다 편안하게 지금도 사서 가셔도 충분히 이익을 크게 내실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럼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면 됩니까? 목표가는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시초가에 바로 사셔도 되고요. 목표가는 일주일 목표가 해서 제가 3,500원 정도로 받고 손절가는 2,750원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네, 한 3,000원 정도 부근인데 덕성 한번 사보자. 코스피 중소형주 실적 좋아지는 종목 추천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장준호 대리님은 SK이노베이션을 연기금도 좀 관심을 보이는 종목인가요? 예.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구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좀 추천드리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이제 하반기 때 1조 원 정도 살 정도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였던 종목입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주가 패턴은 뭐 종합 주가 지수랑 별반 차이는 없으신데요. 오히려 이렇게 최근에 증시 상승에 따른 이제 충분한 여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최근에 유럽 재정 위기나 뭐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뭐 일시적인 국제 유가가 좀 변동이 실제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수요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경기 회복 가능성도 좀 더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의 뭐 메리트는 점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시적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3분기 영업이익 또한 이제 전분기 대비 이제 흑자 전환한 상태에서 7,700억 정도 이제 기록을 전망할 정도로 좀 좋은 이제 시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원개발 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 또한 이제 부각될 전망이고, 이제 차트상에서 이제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뭐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지 않은 생각하고, 단기 목표가로는 뭐 18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수가 계속적으로 2,000포인트 넘어가고 올라갔으면 계속적으로 홀딩을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5천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고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종목도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집니다. 흑자 전환. SK이노베이션 설명까지 내일 한번 사보자. 사볼 만한 종목 얘기로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장준호 대리님 그리고 전재호 과장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단일장 2부도 마칩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